증권사들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올 2분기 이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고, 다른 한편에선 대출 증가와 저유가 등으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동, 강남, 서초 등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추락으로 원유 관련 투자 상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 상당수는 이미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발 쇼크로 주가 연계증권 ELS에 수조 원대의 손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8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 후 시장의 시선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까요? 이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7개월째 동결하자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기준금리 향방을 놓고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노무라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수출 경기가 올해 상반기 중에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비 같은 부분도 거기에 대한 역기조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RBK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이 1월을 바라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2분기 이후를 내다봤습니다. 4월 또는 7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가 하향 조정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에서입니다. 반면 한은이 향후에도 기준금리를 쉽게 변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만큼 올 연말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졌습니다. 삼성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개시 이후 내외 금리차 축소와 국내 주자리수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른 금융안정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로 부상했기 때문이거든요. SK증권 역시 중국과 유가 등 통화정책으로 제어할 수 없는 외생 변수의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 기업 부채 건전화 작업 진행과의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해외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올해 한국의 주택 거래량이 15%에서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어 저금리 기조와 높은 전세 비용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에 힘입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화랑세가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주택 거래량이 8만 8천 건으로 전월보다 10% 감소했으나 2006년 이래 월 평균 수준인 7만 4천 건을 19% 웃돌고 있다며 주택 매매 심리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서울, 신도시, 수도권 모두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강동과 강남, 서초 등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재건축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 2단지와 4단지가 250만 원에서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 개포주공 2단지가 1천만 원에서 5,500만 원 내렸고 대치동 음마는 1,00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보통 주인들이 원하시는 거는 7, 8천을 원하셨고요. 15평형씩 9억 4천에 진행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주째 답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우려 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가 더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강동구와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금천구와 서대문구 등은 올랐습니다. 신도시는 분당 동탄이 내렸고 평촌은 올랐습니다. 이외의 신도시는 보합세입니다. 분당은 임해동 동부코오롱과 임해한신 등이 250만원에서 1000만원 떨어졌습니다. 전세시장도 겨울 한파에 크게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0.12%의 변동률로 소폭 오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부 매물이 비싸게 거래되는 정도였습니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큰 변동 없이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과천과 구리, 성남 등은 수요가 없어 전세값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천 부림동 주공 8단지와 벼량동 주공 6단지 등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제유가가 저유가에서 초저유가로 급락하면서 원유 관련 투자 상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투자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파생결합증권 상당수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WTI와 브렌트유의 13일 가격을 적용했을 때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DLS 727개 중 459개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2월 인도분 WTI는 연초보다 15% 이상 떨어진 배럴당 31.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지난 13일 장외 거래에서 30달러 선이 깨진 후 소폭 오르는 데 그쳐 배럴당 31.0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DLS 발행 물량은 전체 발행 물량의 약 83%인 9,227억 원에 달합니다. 원유 DLS는 만기 때의 유가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제 유가가 가입 시점의 40에서 60%여도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국제 유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손실이 커집니다. 특히 국내 파생 상품은 만기가 길어봐야 3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큰 손실이 나면 이를 만회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유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수익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원유 펀드의 최근 6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0.4%로 떨어졌습니다. WTI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채권의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래도 경제가 둔화되다 보면은 문제가 될 거고 이제 수급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유가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유가 하락 직격탄을 맞은 원유 관련 투자 상품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른 주가 연계증권 ELS 시장에 중국발 쇼크로 인한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불안이 이어질 경우 ELS 투자금 손실이 수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ELS 하면 이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으로 펀드 못지않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 ELS의 자금 유입 현황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예탁 결전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ELS 전체 발행 잔액은 67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주식형 펀드 설정의 60조 4천여억 원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특정 지수나 개별 종목이 일정 수준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 금리보다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ELS가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은 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이 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데요.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와 연계돼 투자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 동안 기초 자산 가격이 특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고 만기가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만기 지수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를 기초 자산으로 삼고 50%의 원금 손실 발생 구간이 설정된 ELS의 경우 둘 중 하나의 주가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ELS로도 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발 쇼크로 인해서 수조 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죠? 네, 중국 증시 폭락으로 홍콩 항생 중국 기업지수, 즉 H지수가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원금이 상당 부분 손실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H지수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의 30여 개 우량 국유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ELS 기초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 규모는 총 46조 3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ELS 발행 규모의 6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4월 14,000선을 돌파해 고공행진을 펼치던 H지수는 현재 8,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일부도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ELS 중에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품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H지수 기초 ELS 중 원금 손실 구간 아래로 떨어진 상품은 모두 144개로 집계됐습니다. 발행 금액 기준으로 이들 상품의 규모는 1,509억 원에 달하는데요.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곧바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발행 후 3년째인 만기 시점에도 일정 가격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지수 하락폭 수준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지수가 14,000일 때 ELS에 가입해서 만기 시 7,000선까지 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원금의 절반가량을 날리게 된다는 뜻인데요. 아직은 원금 손실 구간 이하로 떨어진 상품 규모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H지수가 추가 하락할 경우 손실 발생 ELS 규모는 수조 원대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H지수가 7,000선 아래까지 밀릴 경우 8조 원이 넘는 자금이 원금 손실 위험에 빠지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ELS를 무조건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ELS가 중수익 또 이게 중위험이지만 중수익형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인기를 끌었던 원인은 무엇이죠?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수가 40에서 50%까지 빠지는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에 지수형 ELS는 종목형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식의 논리로 ELS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판매해 왔는데요. 이번 H지수 폭락으로 다시 한번 ELS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LS는 예금 상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되고 있지만 이번 H지수 급락 사태에서 보듯 한번 피해가 나면 손실 규모가 큰 고위험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는 지적입니다. 네, 중국발 쇼크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ELS에 대해서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로 최근 카쉐어링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한 탓일까요? 허술한 차량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A씨는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에 볼일이 생겨 카쉐어링 업체 소카에 차량을 대여했는데 알고 보니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대여해 준 것입니다. 1시간가량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상한 점을 느낀 A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대여 차량을 살펴봤고 타이어에 철심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갖고 나간 거잖아요. 회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이라는 황당한 답변뿐.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미 전 사용자가 타이어 이상에 대해 사진을 찍어 회사에 고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소카가 타이어 하자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위험 차량을 대여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한 후에도 회사 측의 고객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조기 반납하셨던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대여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여료를 환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좀 취소를 좀 진행해드릴 거 아니다. 사고 차량을 대여해줘 놓고 운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조기 반납한 시간분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황당한 이야기. 부실 차량 대여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이용하기 전에 확인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목숨을 내놓고 타야 되는 거니고요, 소비자들은. 이제 운행을 시작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시고 이제 측면에 뭔가 이물질이 박혀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은. 지난 2012년 40억 원대였던 카쉐어링 시장은 지난해 900억 원대로 3년 새 업계 전체 매출 규모가 23배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회원수는 7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43배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관리 노력은 빠른 성장에 비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여 차량의 관리 부실은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카쉐어링 업체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배터리인데요. 국내 전기차 배터리 3대 업체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14년 32만 대에서 2020년 336만 대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핵심 요소인 배터리 사업에 패권을 둘러싸고 국내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은 공격적인 시장 공략으로 공급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GM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2017년형 쉐보레 볼트 EV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LG화학은 중국 배터리 공장 생산 규모 확대는 물론 유럽 생산 공장 건설 계획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연간 순수전기차 18만 대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서 현재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11일 2016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고에너지 밀도 전기차 배터리 셀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SDI는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2020년까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시안에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통해 2020년까지 1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일 자회사 SK 배터리 시스템즈의 배터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인수하고 이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분리막 생산 공장 증설을 추진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코스피가 188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15.83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1.11% 내린 1878.87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28억 원, 54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2,475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 하락한 678.4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6억 원, 257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홀로 5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전일 대비 1.54%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지수도 전날보다 0.33% 내려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금값 역시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은 전날보다 13달러 50센트 급락한 온스당 1,073달러 6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KDB 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보는 공시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아 10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할 때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은 산업은행의 사는 주택대출로 신용 등급별 금리는 연 2.25%에서 6.09%였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안국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이 연 2.63%로 가장 높았고 정기 적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OK저축은행으로 연 3.7%였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은 메리츠화재가 월 48만 원대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정부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손보고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전화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 사건의 54%가 취소와 환불 사안이었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 항공사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을 제정해 항공권 취소와 환불, 항공기 지연 결항, 또 수화물 분실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적 항공사와 달리 외국 항공사는 피해 발생 시 상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외국 항공사의 국내 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K10을 일제히 출시했습니다. 이통 3사 중 KT는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6만 원대 이상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K10을 구입하면 출고가 27만 5천 원 전액을 공시지원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월 8만 원대나 10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24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들은 3만 5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 3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해도 18만 원을 지원금으로 줘 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LG U+에서도 10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 사용 시 21만 9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3만 원대 요금제를 쓸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K10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보 라이프 플래닛 생명보험이 최근 암 진단 시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설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죽음이나 고통보다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1.3% 늘어난 407만 대로 예상된다며 특히 스키장 나들이 객으로 영동선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짠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에 김치와 라면이 싱거워지면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가 9년 새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이색 공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개념 독서실부터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카페까지 색다른 체험 공간들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소비자 맞춤형 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와 스터디의 합성어인 코피스족,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최근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사람들 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코피스족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꽉 막히고 답답한 기존의 독서실에서 벗어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칸막이 책상이 즐비했던 기존의 독서실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고 오랜 시간 공부로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 새로운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 신개념 독서실은 매번 똑같은 환경에 피로감을 느끼는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입시를 하시려고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제 성인분들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이제 학습자의 유형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공간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이 잘 되는 학습자에게는 어두운 조명에 소음 없는 밀폐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너무 좁거나 고요한 독서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학습자를 위해선 오픈된 공간에서 다른 학습자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듯 그에 따른 학습 유형도 다르다는 하버드대 교육심리학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착안한 독서실입니다. 자신의 학습 유형에 맞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학습 효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과목마다 좀 저는 공간을 계속 바꿔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가 있고 다른 독서실과는 달리 이런 카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취미를 빌려드립니다를 컨셉으로 한 카페도 눈길을 끕니다. 음료 한 잔 가격만 내면 별도의 요금 없이 최신 IT 기기와 보드게임, 드론 등 다양한 신제품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보고 밥 먹고 똑같은 데이트에 지친 커플들 사이에서 색다른 데이트 코스로 인기입니다.
각종 취미 제품들, 드론이라든가 가상현실, 전동일, 그리고 RC, 만화책 등등 각종 취미 관련된 제품들을 마음껏 체험을 하고요. 원하시는 대로 체험할 수 있는 특이한 데이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은 카페에서 새로 나온 전자제품 등을 체험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렌탈 중개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홈페이지에 자신이 빌려주고 싶은 물건을 등록만 하면 제품을 대여해주고 회수까지 책임져줍니다. 원하는 제품을 빌리고 체험해본 후 마음에 들면 고객은 대여비만큼 할인된 가격에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지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편하고 더 재밌는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앞으로 소비자 기반 이색 공간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이번 주는 수요일 하루 빼고 코스피 코스닥 양 증시가 매일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중국 증시 불안 등 대외 변수가 산재한 만큼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